많은 분들이 협상을 할 때 가장 힘든 협상 상대방으로 배우자를 뽑거든요. 진짜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보다는요, 부모 때문에 싸우고, 가족이 무슨 행사 때문에 싸우고, 자제분들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협상하기, 설득하기 제일 힘든 사람의 공통점은, 저도 협상을 업으로 하고요. 협상 컨설팅, 협상 교육, 협상 책도 쓰고 뭐 이런 강연도 찍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배우자와 협상이 이렇게 힘들까요? 첫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죠. 이렇게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쉐어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모르는 제 정보도 알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뭐 물건을 살 때 이럴 때는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지 않는데,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년 전에도 이맘때였다, 그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싹한 순간이에요. 관계가 최장기의 관계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과거의 특정의 감정들이 현재의 협상 테이블에서 방해를 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건 거죠. 세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너무나 많죠. 보통 여러분들 진짜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보다는요, 부모 때문에 싸우고, 또 가족이 무슨 행사 때문에 싸우고, 또 자제분들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제3자들 때문에 결국 트리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배우자와의 협상이 힘든 이유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사전 상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뭐 배우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협상하기, 설득하기 제일 힘든 사람의 공통점은 대안을 찾기 힘든 사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랑 자식 관계도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고받고 싸웁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죠.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으면 걷잡을 수 없죠. 또 어떤 관계가 있죠? 비즈니스적으로는 노사 간의 관계. 파업을 하고 그러는 이유들도 사실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가 이제 유독 힘들고요. 저랑 이제 와이프랑 한 20년 정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2002년에 만나서 지금 애 셋을 낳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많이 높아져서 어떤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지는 이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정현주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김환기 선생님과 그 아내분이시죠. 김양한 선생님의 그 파리에서 생활하셨을 때의 몇 년간을 에세이 방식으로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성이다. 그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오래된 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갈등하고 싸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접근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정들이 개입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먼저 좀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잘 커버가 안 되죠? 네. 일상이 협상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거창한 차원의 협상뿐만 아니고 일상을 협상의 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겠다, 요구하겠다, 강요하겠다라는 프레임이 아니고 나도 너도 어쩌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더 파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대화도 관계도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데 네. 사실은 기성세대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려워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분들은 좀 어떤 협상 방식을 사용한다면 MZ 세대와 좀 갈등 없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 그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들을까? 최근에 저희 자문기업들 보면요. 한 50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저희 자문기업 대표님과 함께 뽑았던 직원이 3년 뒤에 제가 가봤을 때 그 친구한테 입사 순으로 지금 몇 번 정도 되니라고 물어봤더니 5번이래, 5번. 무슨 말이냐고 하면 3년 동안 45명이 다 나갔다는 건 거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39년간 한 기업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퇴직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거의 평생 직장의 마지막 해인 것 같고요. MZ 세대들은 사실 디폴트 값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 디폴트라고 먼저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나갈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아니 우리 기업이 잘못됐나? 근데 사실 나가는 게 디폴트 값이고 거기서 3년 이상 근무해 주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가는 친구들에게 퇴사 직전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설문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가는 이유를 좀 알아봐야 회사를 장기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퇴사를 할 때 결국 사람 때문에 나갔습니다. 꽤 좋은 회사였는데 저 사람이랑 같이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좀 발견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뼈아프게 그런 누군가를 나가게 할 정도로 고립시키거나 힘들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성세대 입장에서 조언을 하기 좀 쉽지가 않네요. 신뢰는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자본입니다. 이 신뢰 자본을 확보했을 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차이가 나거든요.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래의 속도는 빨라지고 거래의 비용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일을 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 비용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반대로 신뢰를 잃어나가는 사람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점점 더 거래의 속도가 느려지고 점점 더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지 않고 그 사람과 일을 하기 꺼려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그죠? 조금 쌓아 나가서 점점 더 크게 굴리면서 신뢰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나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를 믿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저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본인에 대한 브랜드고 그게 본인에 대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평가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신뢰 자본이 더 쌓였는가. 두 번째는 나의 대체 불가능성 정도가 더 떨어졌는가 더 쌓였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적으로 신뢰, 그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대체 불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를 한번 평가를 해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신생아가 27만 명, 26만 명 남짓 태어났고요. 그 신생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다 커버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에 노동계에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나의 꽤 긴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는데 신뢰 자본과 이 대체 불가능성 두 가지를 어떻게 더 공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많은 것들이 더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뢰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